20살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했고 병들어 있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비를 대신 내면서까지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15년이 흐른 어느 날, 그때 늘 웃으며 곁에 있던 남편의 대학 동기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희가 정우를 처음 본 건 대학교 2학년 가을, 선배가 주선한 미팅 자리였다.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를 다니던 정희는 그날도 수수한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머리, 편한 청바지. 미팅 자리에서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다. 사실 정희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동그란 얼굴에 작은 눈, 평범한 이목구비. 친구들은 착하게 생겼다, 편해 보인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예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정희도 알았다. 그날 미팅에서 정희의 시선을 끈 건 한 남자였다. 정우였다. 경영학과 2학년, 부산 출신. 그는 미팅 자리에 온 남자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와 반듯한 콧날. 여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다. 정희는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런 남자는 당연히 예쁜 여자를 좋아할 테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정우는 정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서울에서 왔다면서요? 그럼 왜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든요. 아버지 희망은 서울대였는데 제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정희의 아버지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외가가 서울 강남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정희의 외할아버지는 일찍이 강남 개발 전에 땅을 사들였고 그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올랐다. 정희는 외동딸이었고 외가의 유일한 외손녀였다. 결국 그 재산은 언젠가 정희에게로 올 것이었다. 정희네 가족은 서울 목동의 대형 아파트에 살았고 주차장에는 외제차 2대가 있었다.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삶이었지만 외가의 지원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냥 집이 부산이라 가까운 데 온 거예요. 장학금 받아서요.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미팅이 끝날 때쯤 다른 여자들이 정우에게 번호를 물어봤지만 정우는 정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정희는 놀랐다. 자신보다 훨씬 예쁜 여자들이 있었는데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저요? 진짜요? 정우는 웃었다. 네, 당연하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편했어요. 솔직하고 꾸밈 없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데이트는 소박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대전의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유성 온천 근처를 산책했다. 정우는 늘 자기 돈으로 계산하려 했고 정희가 비싼 곳을 제안하면 정중히 거절했다. 저기는 학생 신분으로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 하지만 정희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다. 그는 정희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직이나 집안의 재산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정혜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사귀면서 정희는 정우의 집안 형편을 알게 됐다. 정우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정우 밑으로 동생이 둘 더 있었다. 정우가 장남이었다. 대학 등록금도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벌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해.
나중에 우리 부모님 보게 되면 놀랄 수도 있어.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말? 너네 집은 공무원 집안이고 여유 있으시잖아. 우리 집이랑은 너무 다른데.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 정희는 진심이었다. 정우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좋았다. 가난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정우는 건강했다. 농구 동아리에 들어 주말마다 운동을 했고 MT에서는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계룡산 등산을 했다.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학생들의 인기도 많았다. 정희의 친구들은 걱정했다. 정희야, 정우 같은 애는 금방 딴 여자 생길 거야.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하지만 정우는 늘 정희에게만 집중했다. 다른 여자들이 말을 걸어도 예의 바르게 대할 뿐이었다.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변화가 시작됐다. 정우가 자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다. 스트레스성 두통이거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우도 진통제를 먹으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두통은 점점 심해졌다. 수업 중에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지럼증도 생겼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고 했다. 정우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이거 보통 두통이 아니야.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우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병원비도 아까운데.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같이 갈게. 정희야, 나 지금 여유 없어. 다음 학기 등록금도 장학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인데.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정우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갔다. 신경과 진료를 받고 MRI 검사를 했다. 검사비만 수십만 원이 나왔다. 정우는 그 돈이 아까워서 결과를 듣기도 전에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MRI 사진을 보여줬다.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요. 뇌관 근처에 있어서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정희와 정우는 말을 잃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양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양이 계속 자라면 뇌압이 높아져서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 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뇌수술은 고난이도 수술이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몇 천만 원. 정우네 가족이 평생 모아도 마련하기 힘든 돈이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 정우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정희야, 어떡해.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생명이 걸린 문제야.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지.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잘생긴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미안해, 정희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병까지. 정희는 그를 안아줬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날 저녁 정희는
부산에 있는 정우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정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뇌종양이라니. 우리 아들이. 어머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대요. 얼마나요? 몇 천만 원이요. 그리고 수술 후 치료비도 계속 나올 거래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정우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 씨, 미안해요. 우리 형편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게도 요즘 안 되고 동생들 학비도 빠듯한데 집도 전세인데 곧 만기라 그것도 걱정이고 우리 정우 어쩌면 좋아요. 장남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자인데 이런 병에 걸리다니.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다. 정훈의 부모님도 아들을 살리고 싶지만 돈이 없는 것이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서울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정희야, 수술비가 얼마나 든대? 몇 천만 원이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나온대요. 큰 돈이네. 아빠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알았다. 우리 집안 형편이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정희야, 너 진심으로 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니? 네, 아빠. 뇌종양이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거 알지? 재발할 수도 있고, 아이 갖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네. 저 정우 없이는 못 살아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일단 수술비는 내가 마련해 줄게. 어차피 너 줄 재산이니까 미리 쓰는 거라고 생각해라. 고맙습니다, 아빠. 대신 정희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정우한테 말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건 너를 사랑하는 사위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네, 아빠. 정우도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정희는 정우에게 달려갔다. 정우는 자취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우야, 수술비 마련됐어. 우리 아빠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몇 천만 원이면 갚을 생각하지 마. 우리 집안은 그 정도는 여유 있어. 정우는 더욱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 정말 부끄러워. 가난한 집 아들이 부잣집 딸 수술비까지 받고.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결혼할 거잖아. 가족이 될 거잖아. 정우는 정희를 꼭 안았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꼭 나을게. 그리고 평생 너한테 잘할게. 장인어른께도 은혜 갚을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수술 후에도 치료는 계속될 것이고 재발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수술 전날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야, 혹시 수술 후에 내가 정상이 아니게 되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뇌수술이라 후유증이 있을 수 있대. 기억장애나 운동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도 어려울 수 있대. 약물 치료를 평생 계속해야 하니까. 정희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어떻게 되든 우리 함께 할 거야. 정말? 후회 안 해? 너희 집안은 재산도 많고 너는 외동딸인데 나 같은 가난하고 아픈 남자랑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돈이나 집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야.
정의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무게를 지닐지, 아이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병든 남편을 평생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직 몰랐다. 수술은 10시간이 걸렸다. 정희와 정우의 부모님, 그리고 정희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내려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정우 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정희 씨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게 되어서. 정희 아버지는 정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우리 정희가 정우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사돈 되실 분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우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다. 종양은 양성이었고 대부분 제거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치상 더 제거하면 뇌 기능에 손상이 갈 수 있어서요. 남은 종양은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가능성도 있으니 평생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우는 한 달 후 퇴원했다. 머리에는 수술 흉터가 남았고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졌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다. 쉽게 피곤해했고 두통도 가끔 있었다. 정희야, 나 너희 집안에 너무 큰 빚을 졌어. 수술비만 몇 천만 원이야. 평생 갚아야 해.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결혼할 거잖아. 그래도 나는 책임지고 싶어.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비록 몸은 완전하지 않지만 정희는 정우를 안았다.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빚이 섞인 관계라는 것을, 불완전한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었다.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정희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서울 목동의 30평대 아파트. 깔끔한 인테리어, 새 가구들. 정우는 처음 집에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 부산 집은 전세인데 방 2개짜리 낡은 집이거든. 이제 우리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하지만 정우는 편할 수 없었다. 수술비로 몇 천만 원을 받았고 이제 이 집까지. 장인에게 진 빚이 너무 컸다. 그 무게가 정우를 짓눌렀다. 신혼 첫날 밤 정우는 약을 먹어야 했다. 뇌종양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는 약들. 정희는 약통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가 시간마다 챙겨줄게. 미안해. 신혼인데 약 먹는 남편이라니. 괜찮아. 건강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약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했다. 메스꺼움, 어지럼증, 피로감. 어떤 날은 정우가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병가를 내야 했다. 정희야,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상사가 눈치를 줘. 자꾸 조퇴하고 병가 내니까. 그리고 솔직히 내 몸이 일을 견딜 수가 없어. 정희는 걱정스러웠다. 정우가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었다. 정희도 일하고 있었고 정희 아버지의 지원도 있었다. 하지만 정우의 자존심이 문제였다. 조금만 더 해보는 게 어때? 안 돼. 나 한계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집중이 안 돼. 실수도 자꾸 하고. 결국 정우는 결혼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그날부터 정우는 집에만 있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정희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했다. 청소, 빨래, 요리.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었다. 정우는 미안해하면서도 도울 수 없었다. 정희야, 내가 쓸모없는 남편이지? 그런 말 하지 마. 넌 아픈 거야. 아픈 것도 내 잘못이잖아. 너한테 짐만 되고. 정희는 정우를 안아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다. 남편을 간병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직장 생활까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때 명절이 다가왔다. 정희의 친척들이 모였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 다들 정우를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아, 이 친구가 정우구나. 잘생겼네. 정희 너 복 받았다. 근데 직장은 어디 다녀? 정우는 머뭇거렸다. 정희가 대신 대답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쉬고 있어요. 건강? 무슨 문제 있어? 뇌 수술을 했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관리가 필요해서요.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큰어머니가 화제를 돌렸다. 그래도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네. 아이 계획은? 정희는 얼굴이 굳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이요. 뭘 아직이야. 빨리 낳아야지. 너 외동딸이잖아. 내 아버지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조금 더 있다가요. 건강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작은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우가 말했다. 미안해. 왜? 다 나 때문이잖아. 아이도 못 가지고. 친척들한테 저런 소리 들어야 하고. 내 아버지는 외동딸인데 손주도 못 보시고. 정희는 정우를 안아줬다. 괜찮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정희도 거짓말쟁이였다. 아이를 갖고 싶었다. 친구들이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공원에서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정우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 2년 차 정우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두통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종양이 조금 자랐다는 진단이 나왔다. 추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도 더 강한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비가 또 나갔다. 이번에도 정희 아버지가 도와줬다. 아빠,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괜찮다. 어차피 너 줄 재산이야. 미리 쓰는 거지 뭐. 정우 건강이 최우선이야. 하지만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다. 정우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우울해졌다. 나 때문에 너희 집안 재산이 다 없어지겠어. 그런 말 하지 마. 돈보다 내 생명이 중요해. 생명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아내한테 짐만 되고. 정우는 자해 충동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정희는 겁이 났다.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다. 치료비는 또 늘어났다. 결혼 3년 차 정희는 회사를 그만뒀다. 정우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우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정희는 불안했다. 정희야, 회사 그만두지 마. 너까지 일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가 계시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더 중요해. 정희는 전업으로 정우를 돌봤다. 아침에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정우 곁에서 손을 잡아줬다. 정희의 삶은 온전히 정우를 위한 것이었다. 정희의 외모는 점점 초췌해졌다. 원래 예쁘지 않았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 체중도 많이 줄었다. 거울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보였다. 정희의 어머니가 딸을 보고 울었다. 정희야, 너 이러다 너까지 쓰러진다. 요양보호사라도 쓰자.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거울 좀 봐라. 너도 다 늙어가고 있어. 사실이었다. 정희는 또래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었다. 요양보호사 비용은 우리가 댈 테니 좀 쓰자.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결국 정희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요양보호사를 쓰기로 했다. 정희 아버지가 비용을 댔다. 그나마 정희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느 날 정희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박성호가 우연히 들어왔다. 정우의 대학 동기이자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던 그 남자였다. 정희야, 여기서 뭐해? 그냥 잠깐 나왔어요. 오빠는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같이 커피 마실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성우는 정희를 자세히 봤다. 야, 너 진짜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정우 상태는 어때? 비슷해요. 조금 나아졌다가 또 안 좋아지고 반복이에요. 힘들겠다. 너 정말 대단해. 솔직히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그 따뜻함이 고마웠다. 요즘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은 정우에게 쏠려 있었다. 정희는 늘 돌보는 사람이었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빠 고마워요. 뭐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저한테 신경 써주셔서요. 성우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너까지 쓰러지면 안 돼. 가끔은 너 자신도 챙겨야 해. 그날 이후로 성우는 더 자주 연락했다. 정희가 힘들어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야, 밥 먹었어?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정희는 그 전화가 기다려졌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았다. 정우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정우 자신도 힘들었기 때문에 정희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오히려 정희가 일방적으로 돌보는 관계였다. 성우는 가끔 집에도 왔다. 정우를 보러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정희와도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넌? 나야 뭐 잘 지내지. 회사 일은 바쁘고. 짧은 대화 후 정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성우는 정희와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야, 너 정말 힘들어 보여. 도움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요. 요양보호사도 있고요. 그래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정희는 고마웠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성우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결혼 5년 차 정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더 이상 걷지 못했다. 휠체어를 타야 했다. 한때 잘생기고 건강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생기 없는 얼굴, 수술 흉터가 가득한 머리. 정희야, 나 이제 죽는 것 같아. 정우가 어느 날 밤 말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나도 느껴. 내 몸이 한계야. 미안해, 정희야. 너한테 행복한 시간을 못 줘서 너희 아버지 재산도 다 써버리고 아이도 못 낳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있었잖아. 정희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는 힘없이 웃었다. 거짓말쟁이. 너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내가 다 알아. 너 외모도 다 망가졌어.
예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더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희도 확신할 수 없었다. 행복했을까? 사랑은 했지만 행복했을까? 결혼 7년 차 겨울, 정우는 결국 입원했다.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병실에서 정우는 점점 약해졌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의식도 흐려졌다. 정희는 병실을 지켰다. 밤낮 없이. 정희 아버지도 자주 병원에 왔다. 사위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정희야, 넌 정말 잘했다. 정우한테 최선을 다했어. 아빠, 저 후회해요. 정우랑 결혼한 거. 정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딸을 안아줬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날 새벽 정우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희야, 고마웠어. 너 만나서 정말 미안해. 행복하게 못해줘서. 괜찮아. 나도 사랑했어. 거짓말. 나도 알아. 넌 불행했어. 다음 생에는 좋은 남자 만나. 정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사랑해. 그것이 정우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숨을 거뒀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고통에서 벗어난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정우의 부모님은 통곡했다.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정희는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남은 사람이 박성호였다. 정희야,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성호는 장례식 내내 정희 곁을 지켰다. 장례 절차를 도와주고 조문객을 응대하고 정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줬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정우가 없는 집, 휠체어가 그대로 있었고 약통이 그대로 있었다. 정희는 그제야 울었다. 소리내어 오래.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우가 죽어서 자유로워진 자신이 밉고 끔찍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이제 끝났다. 병으로 가득했던 결혼. 사랑했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8년. 모두 끝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여전히 목동의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정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휠체어, 냉장고에 가득한 약,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의료 기록들. 정희는 그것들을 치울 수 없었다. 치우면 정말로 정우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8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했고 미워했고 불쌍하게 여겼고 원망했던 사람. 그 복잡한 감정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체중은 더 줄었다. 원래 예쁘지 않았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야, 괜찮아? 밥은 먹고 지내? 응, 괜찮아. 우리 만날래?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아니, 괜찮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정희를 강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때 가장 자주 찾아온 사람이 박성호였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성호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밥 먹었어? 응.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안 먹었지? 먹기 싫어.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저녁에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빠 안 와도 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 저녁에 갈게. 성우는 정말로 왔다. 손에는 음식이 가득 들려 있었다. 국, 반찬, 과일. 이거 다 뭐예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너 걱정하시면서 혼자 사는데 제대로 못 먹을 거라고. 성우는 음식을 차려놓고 정희 앞에 앉았다. 먹어. 내가 보는 데서.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냥 기계적으로 씹고 삼켰다. 성우는 그런 정희를 지켜봤다. 정희야, 울어도 돼. 참지 마. 안 울어져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오거든.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성우는 그날부터 자주 찾아왔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항상 음식을 들고 왔다. 그의 어머니가 해준 것도 있었고 직접 사온 것도 있었다. 오빠,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오빠도 바쁠 텐데. 괜찮아. 정우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정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정희 잘 부탁한다고. 성우는 정희가 밥을 먹는 걸 확인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둘러봤다. 정희야, 이 휠체어랑 약들 치워야 하지 않을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못 치우겠어요. 알겠어. 천천히 해. 내가 준비됐을 때.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갈 용기는 없었다. 성우는 여전히 자주 왔다. 어느 날 그가 제안했다. 정희야, 산책이라도 할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그래도 잠깐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걷자. 신선한 공기 좀 쐬면 좋을 것 같아. 정희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8년 만에 제대로 하는 산책이었다. 정우와 결혼하고 나서는 늘 병원과 집만 오갔었다. 그냥 걷는 것조차 오랜만이었다. 날씨 좋다. 성우가 말했다. 봄이었다.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다. 정희는 벚꽃을 올려다봤다. 예뻤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벚꽃이 예뻐서. 성우는 정희의 어깨를 두드려줬다. 말없이 오래. 2달이 지났다. 정희는 정우의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휠체어는 병원에 기증했고, 약은 폐기했고, 의료 기록들은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다. 성우가 도와줬다. 힘들지? 괜찮아요. 이제는 치워야 할 것 같아요. 잘했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집은 조금씩 달라졌다. 정우의 흔적이 사라졌다. 정희는 가구 배치도 바꿨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석 달이 지났다. 정희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 혼자였지만 괜찮았다. 어느 날 카페에서 성우와 만났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멍하니 있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보기 좋아. 성우는 웃었다. 정희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오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별 말씀을. 나도 정우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성우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정희는 느꼈지만 모른 척했다. 6개월이 지났다. 정희 아버지가 딸을 불렀다. 정희야, 이제 좀 어때? 괜찮아요, 아빠. 다행이다. 아빠가 걱정 많이 했어.
넌 8년 동안 정우 돌보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잖아. 아니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넌 아직 31살이야. 아직 젊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몰랐다. 8년 동안 정우 돌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생각해봐.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1년이 지났다. 정희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일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하니 정신이 없어서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직장 동료들은 정희의 사정을 잘 몰랐다. 정희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었다. 성우는 여전히 자주 연락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정희가 바빠졌기 때문이다. 오빠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괜찮아.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해. 2년이 지났다. 정희는 안정을 찾았다. 회사 생활도 익숙해졌고 혼자 사는 것도 편해졌다.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도 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밤이 되면 혼자라는 게 실감났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말을 걸 사람도 없고 안아줄 사람도 없었다. 3년이 지났다. 정희는 35이 됐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정희만 혼자였다. 정희야, 재혼 생각 없어? 친한 친구가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 왜? 너 아직 젊잖아. 35이면 아직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한 번으로 충분해. 8년 동안 간병하느라 지쳤어. 다시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다음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랑 만나면 되잖아. 그래도 싫어. 혼자가 편해.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성우가 있었다. 5년이 지났다. 정희는 36이 됐다. 정우가 죽은 지 5년. 이제는 정우 생각이 가끔씩만 났다. 죄책감도 많이 줄었다. 어느 날 성우가 갑자기 연락을 했다. 정희야,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성우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희야, 나 이혼했어. 정희는 놀랐다. 성우가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언제요? 작년에. 성격 차이로.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아이도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깔끔하게 정리했어.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나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지 않았어. 아내랑 안 맞았거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됐네요. 응. 그리고 정희야. 성우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나 앞으로 너 자주 볼 수 있을까? 정희는 성우의 의도를 알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우리 지금도 자주 만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가깝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성우는 계속 말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오래전부터, 정우랑 결혼하기 전부터. 정희는 당황했다. 오빠, 미안. 갑자기 이런 말해서. 근데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나 너 좋아해. 정우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성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의지하고 있었다.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오빠,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얼마든지. 그날 이후로 성우는 더 적극적으로 정희에게 다가왔다. 자주 만나자고 했고, 선물도 보냈고, 정희를 챙겼다. 10년이 지났다. 정희는 41살이 됐다. 정우가 죽은 지 10년. 이제는 정우가 가끔 꿈에 나타날 뿐이었다. 성우는 여전히 정희 곁에 있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정희는 점점 성우에게 의지하게 됐다. 외로울 때, 힘들 때 항상 성우가 있었다. 정희야,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 어때? 성우가 물었다. 정희는 망설였다. 오빠, 저는 정우 친구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정우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정우도 하늘에서 이해할 거야. 너 혼자 평생 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것도 지쳤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노후도 걱정됐다. 성우는 좋은 사람이었다. 10년 동안 곁을 지켜줬다. 12년이 지났다. 정희는 43이 됐다. 성우와 사귄 지 2년이 됐다. 연애는 편했다.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았다. 어느 날 성우가 프러포즈를 했다. 정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정희는 놀랐다. 결혼이요? 응.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노후도 함께 준비하고. 정희는 망설였다. 다시 결혼. 한 번의 결혼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성우는 정우와 달랐다.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15년이 지났다. 정희는 46이 됐다. 정우가 죽은 지 15년. 이제는 전생 같은 느낌이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성우와 결혼하기로.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이도 없고 가족도 적었다. 성우와 함께라면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빠 결혼해요. 성우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고마워, 정희야. 평생 잘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정희는 몰랐다. 이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재혼 후 첫 달은 평화로웠다. 성우는 다정했고 배려심이 있었다. 아침마다 커피를 타줬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정우와의 결혼에서는 없었던 것들이었다. 정희야,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잘 됐네. 우리 정희 일 잘하니까 승진도 곧 하겠다. 성우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관심을 가져줬다. 정희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재혼 2달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희야, 목동 아파트 말이야. 응? 그 집이 내 명의로만 돼 있잖아. 우리 결혼했으니까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목동 아파트는 정희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집이었다. 정우와 함께 살았던 집. 8년의 기억이 담긴 집.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는 거지. 이 강남 아파트도 내 명의지만 너도 여기 살잖아. 마찬가지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뭐가 망설여져? 혹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정희는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할 시간을 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근데 정희야, 부부는 서로 믿어야 해. 재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동명의.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을까?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 후 성우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정희야, 너희 아버지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야? 정희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니, 궁금해서. 우리 부부잖아.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강남에 땅이 꽤 있다며?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정희는 불편했다. 성우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까? 그런 거 왜 궁금해해? 왜 궁금해하면 안 돼? 너는 내 아내야. 내 집안 재산은 결국 우리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재산? 그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한테 다 상속되잖아. 너는 외동딸이고. 그럼 그게 우리 재산이지. 내가 내 남편인데 내가 관리해야지.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셔. 그런 얘기하기 이르지 않아? 이른 게 아니야. 미리 준비하는 거지. 너희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70이 넘으셨잖아.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성우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재혼 석 달째, 성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정희야, 목동 아파트 임대 수입이 얼마나 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 돈은 어디로 가? 내 통장으로 들어와. 그 통장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정희는 황당했다. 왜? 부부니까. 숨길 게 뭐 있어. 나는 내 통장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 개인 통장인데 왜 보여줘야 해? 개인 통장? 우리 부부인데 무슨 개인 통장이야. 부부는 하나잖아. 하나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성우는 화를 냈다. 야, 윤정희.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 재산 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봐?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행동하잖아. 통장도 안 보여주고 아파트 명의도 안 바꾸고.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그래? 정희는 당황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래. 너 요즘 이상해. 결혼했으면 마음을 열어야지. 왜 이렇게 경계해? 정희는 말이 없었다.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돈 때문이 아니야. 근데 너는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그게 섭섭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우는 변했다. 아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혼 4달째, 성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정희야,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봐. 무슨 부탁? 강남 땅 중에 일부를 우리 명의로 넘겨달라고.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우리 명의로.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지 뭐. 절세해도 좋잖아. 그건 아버지 재산이야. 알아. 근데 너한테 줄 거잖아. 미리 받으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성우는 짜증을 냈다. 야, 나 너 노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상속세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돼. 왜 안 돼?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나는 내 남편인데 내 재산 관리에 관심 갖는 게 뭐가 잘못이야?
관심이 아니라 욕심이잖아. 정희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지금 나한테 욕심이라고 했어? 맞아. 너는 지금 내 재산에 욕심을 부리고 있어. 성우는 비웃었다. 너 착각하지 마. 내 재산이 뭐 대단한 줄 아나? 강남 땅 몇 개 가지고. 나도 회사에서 임원이야.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그럼 왜 내 재산에 관심을 가져? 관심이 아니라 부부니까 당연한 거지. 넌 정말 이기적이야. 정우랑 살 때는 너희 아버지 돈으로 수술비 내고 그랬으면서 지금은 나한테는 인색하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성우가 정우를 들먹였다. 정우를 왜 끌어들여?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 정우 수술비로 몇 천만 원 썼잖아. 너희 아버지 땅 팔아서. 근데 나한테는 그런 것도 안 해주려고 해. 나는 내 남편도 아니야? 너는 아프지 않잖아. 왜 돈이 필요해? 아프지 않으면 돈이 필요 없어.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아이도 없는데 우리 둘이 늙어서 어떻게 살 건데?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성우의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잘못됐다. 재혼 5달째 정희는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이었다. 정희야, 재혼 생활 어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글쎄, 생각했던 것과 달라. 왜? 무슨 문제 있어? 성우가 돈 이야기를 자꾸 해.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돈 이야기? 응. 내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고 하고 아버지 재산 이야기도 하고 강남 땅을 미리 증여받자고도 하고. 헐, 그거 완전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성우는 아니래.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정희야, 조심해.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해. 맞아.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정희야, 혹시 성우가 빚이 있는 건 아니야? 정희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빚? 그럴 리 없어. 회사 임원이잖아. 임원이라고 빚이 없는 건 아니야. 알아봐.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정희는 성우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그의 서류들을 살펴봤다. 책상 서랍 안, 옷장 위. 그리고 발견했다. 대출 서류. 신용대출 2억 5천만 원. 카드론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정희는 손이 떨렸다. 성우에게 빚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성우에게 물었다. 혹시 대출 있어? 성우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있어, 없어?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금 있어. 얼마나? 그게 왜 중요해? 부부니까 알아야지. 내가 그랬잖아. 부부는 숨길 게 없다고. 성우는 짜증을 냈다. 8천만 원 정도 있어. 만족했어? 왜 안 말했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내가 갚을 건데. 언제 갚을 건데? 조만간. 회사에서 성과금 나오면. 정희는 깨달았다. 성우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를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정희의 재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설마 너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 내 재산 때문이야? 성우는 비웃었다. 너 정말 자의식 과잉이다. 내 재산이 뭐 대단하다고. 그럼 왜 자꾸 내 재산 이야기를 해? 부부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성우는 소리를 질렀다. 정희는 움츠러들었다. 화내지 마.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미치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넌 나를 의심하고 재산은 안 내놓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희는 눈물이 났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위로였던 것이 욕심이었다. 15년을 기다렸던 것이 재산 때문이었다. 우리 이혼하자. 정희가 말했다. 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이혼하고 싶어? 이건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야. 성우는 비웃었다.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 내놔. 결혼한 지 5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하자는 건 너니까 내가 위자료 내야지. 위자료? 그럼. 그리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15년 동안 내가 너 얼마나 챙겼는데. 정우 장례식 때부터 지금까지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줘야지. 정희는 기가 막혔다. 위로해줬다는 것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남자. 이게 박성호의 진짜 모습이었다. 너 진짜 최악이다. 최악? 너보다는 낫지. 너는 이기적이야. 돈 있으면서 남편한테 인색하고. 남편? 너를 남편으로 본 적 없어. 너는 그냥 정우 친구였을 뿐이야. 성우는 화가 났다. 정우 친구? 웃기고 있네. 정우 죽고 15년 동안 내 곁에 있었던 게 나야. 그때 내가 없었으면 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혼자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걸? 그건 고마웠어. 근데 그걸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 나는 15년을 투자했어. 너한테. 이제 회수할 때가 됐어. 정희는 깨달았다. 위로는 처음부터 계산이었다는 것을. 친절은 투자였다는 것을. 15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노린 것이었다는 것을. 야, 박성호. 너 진짜 더럽다. 더러워? 현실적인 거지. 너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는 거야. 우리 부부 아니야. 이제 남이야. 남? 웃기고 있네. 법적으로 부부야. 이혼하려면 위자료 내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갔다. 성우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무시했다. 정희야, 집에 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지금 유치하게 굴지 마.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야. 야, 윤정희. 너 이러지 마. 진짜 화난다. 정희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2번째 결혼을 끝내기로. 첫 번째 결혼은 사랑했지만 불완전했고 2번째 결혼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다. 이제 정희는 알았다. 혼자가 낫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정희는 무너졌다. 또 한 번. 하지만 이번에는 일어서야 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정희는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그동안 변호사를 만났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다. 정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결혼 사기로 볼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정황이 명확합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요. 녹음이나 증거가 있나요? 문자 메시지가 좀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위자료는 오히려 남편 쪽에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안도했다. 이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성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성우는 전화를 걸어왔다. 야, 윤정희. 이게 뭐야? 이혼 소송? 응. 이혼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결혼한 지 겨우 5달인데?
5달이면 충분해. 내 본색을 보기에. 본색?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재산을 사랑한 거지. 성우는 비웃었다. 증거 있어? 내가 내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증거. 문자 메시지 다 있어. 내가 재산 이야기한 거 전부. 성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위자료 1억. 그리고 너 나한테 15년 동안 신세 졌으니까 그것도 계산해야지. 15년 신세? 그럼 정우 죽고 나서 내가 너 얼마나 챙겼는데.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거 다 돈이야. 정희는 기가 막혔다. 그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내가 부탁한 적 없어. 자발적? 나는 투자한 거야. 너랑 결혼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정희는 깨달았다. 성우는 정말로 15년 동안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로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 정말 최악이다. 최악은 너야. 돈 있으면서 남편한테 인색하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하고. 남편? 너를 남편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성우는 화를 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내가 15년 동안 내 심리 상담 역할하고 간병인 역할하고 그거 다 증명할 거야. 그럼 너 나한테 돈 줘야 해. 전화는 끊겼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결혼 사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이혼 소송은 6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희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목동 아파트로 돌아갔다. 성우는 강남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법정에서 성우는 주장했다. 저는 15년 동안 원고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후 우울증에 빠진 원고를 위로하고 밥을 챙겨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신이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결혼 2달 만에 원고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자신의 빚을 숨겼으며 원고에 붙인 재산까지 노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결혼 사기입니다. 재판부는 정희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은 인정됐고 위자료는 성우가 정희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목적으로 결혼했으며 이는 혼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15년간의 헌신은 자발적 행위로서 법적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희는 이겼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2번째 결혼도 실패했다. 또다시 혼자가 됐다. 성우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이혼은 확정됐다. 정희는 47이 됐다. 2번의 결혼, 2번의 실패. 이혼 후 정희는 한동안 집에만 있었다. 회사도 그만뒀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또 실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정희 아버지가 찾아왔다. 정희야, 괜찮니? 괜찮아요, 아빠. 괜찮을 리가 없지.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는데.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저는 행복한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딸을 안아줬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운이 없었던 거지. 처음에는 정우가 아팠고 2번째는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이제 결혼 안 할래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래. 내 맘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결혼하지 않기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로.
몇 달이 지났다. 정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정희는 작은 화실에 등록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났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이혼한 사람, 남편과 사별한 사람,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 정희 씨는 결혼하셨어요? 한 여성이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2번 했어요. 둘 다 실패했고요. 아,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혼자가 얼마나 편한지. 정희는 웃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1년이 지났다. 정희는 48이 됐다. 화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작은 전시회였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한 것이 처음이었다. 전시회에는 친구들이 왔고 아버지도 왔다. 정우의 부모님도 왔다. 그들은 정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정희야, 이제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우 어머니가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정우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해. 아니에요. 그때는 사랑했어요. 정말로. 정우 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을 사랑해줘서. 정희는 눈물이 났다. 정우와의 결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다. 불완전했지만 진심이었다. 2년이 지났다. 정희는 49이 됐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었다. 외로울 때도 있었다. 밤에 혼자 잠들 때, 아플 때, 명절에 혼자 있을 때. 하지만 견딜만 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배신당할 일도 없었다. 어느 날 정희는 목동 아파트를 팔았다. 너무 넓었다. 혼자 살기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깔끔하고 아늑했다. 짐을 정리하면서 정우의 사진을 발견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잘생긴 얼굴로 웃고 있는 정우. 정희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정희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냥 추억일 뿐이었다. 정우야, 잘 지내?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괜찮아. 너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혼자 잘 살고 있어. 사진을 앨범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3년이 지났다. 정희는 50살이 됐다. 인생의 반을 넘어섰다. 2번의 결혼, 8년의 간병,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배신. 그 모든 것을 지나왔다. 이제 정희는 알았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정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정우의 아내도 성우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냥 윤정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자유로운 여자. 어느 날 화실 선생님이 물었다. 정희 씨,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없어요. 2번으로 충분해요.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요. 근데 외로운 것보다 배신당하는 게 더 힘들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이죠. 정희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50살이 됐다. 2번 결혼했고 2번 실패했다.
첫 번째 결혼은 사랑이었지만 불완전했다. 아이도 없었고 남편은 아팠고 8년 동안 간병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정우를 사랑했으니까. 두 번째 결혼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다. 15년을 기다린 남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다. 위로는 처음부터 계산이었다. 배신당했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것도 교훈이다. 이제 나는 안다. 혼자가 낫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괜찮다. 나에게는 내가 있다. 그림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유가 있다. 윤정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정우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까? 하늘에서 정희를 지켜보고 있을까? 정우야,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캔버스 앞에 앉았다.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혼자 서 있는 여자. 들판에 홀로 서 있지만 당당하고 자유로운 여자. 그림 제목은 나였다. 정희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렸다. 자신의 이야기를. 불완전했지만 아름다운, 아팠지만 강한, 외로웠지만 자유로운 이야기를. 아이 없는 삶도 혼자인 인생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받아 안았다. 이것이 정의의 삶이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윤정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상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기 자신.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 깨달은 진실. 정의는 이제 자유로웠다. 진정으로.